정치권 현인과 만납니다. 현근택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인사가 늦어요? 빨리빨리 해야지. 동시에 하면 제 목소리, 네, 아름다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안 들릴까 봐. 현 변호사님이 항상 배려의 아이콘이셔가지고. 네, 저희 지금 구독자가 49만 9,943명입니다. 진짜요? 와. 네, 50만 넘겠는데? 499943. 네. 와, 보겠습니다. 1시간 안에 50만을 과연 돌파하게 될지 30분 안에 바로 넘기겠습니다. 네, 두 분의 역량을 지켜보도록 넘기면 뭐 하겠습니다. 주는 거 있어요? 네? 넘기면 뭐 주는 거 있어요? 50만 넘기면 제가 네. 현근택 변호사님께 네. 50분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50원을 그런 거 드리는 말고 것도. 우리는 50원? 50원. 물질적인 걸 원해요. 금전적인, 한 50억 물질적인. 정도는 줘야 되는데 50억 클럽처럼. 네, 저희가 그게 아직 역량이 안 돼서 송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러저러한 내용들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요. 사도광산 문제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국회 국방위 소속인데 조국 대표 모시고 이 얘기를 조금 더 했었어야 됐는데 주말 사이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한미일 국방장관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3국의 협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한 염려와 우려 이런 것들을 김병주 의원 계속 비판하곤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한미일 3국 협력. 이게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 한반도 지정학적인 위치라는 거는 뭐 네. 항상 대륙과 해양 세력 그다음에 뭐 어쨌든 사회주의 진영, 민주 진영 이렇게 이제 대립해 왔는데 우리는 네. 그동안 사실은 해방 이후에 어찌 보면 약간 중도적인 입장을 많이 취해왔어요. 그러니까 북방 얘기도 해서 러시아랑 뭐 옛날 소련이랑 수교도 하고 중국하고도 네네. 하고 이렇게 붙어왔는데 예. 지금 이게 항상 보면은 뭐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동맹 관계인데 소련하고는 이게 러시아하고는 예전에 동맹 관계이다가 이제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이제 약간 동맹을 복원하는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일본과의 동맹을 맞아야 되느냐? 지난번에 이제 김병주 의원이 뭐 정신 나간 네네. 동맹인데 이랬는데 결국은 사과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네, 동맹은 사과했죠. 아니다. 예. 군사 협력이라 갔는데 근데 이제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은 아니라도 군사 협력이라 하더라도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예.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육군과 일본 자위대와 우리나라 국군과 일본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이라든지 그 합동 훈련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의 위치가 상당히 좀 꼬여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본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킨 다음에 이 동북아시아 전략을 일본 중심으로 좀 짜는 판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맞아요. 셈인데 네. 뭐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주 그냥 행동대장처럼 두 손 두 발 다 벌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은 다 제쳐놓고 완전히 지금 미국 중심 또 일본 중심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한국이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일본과의 동맹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한미일 군사 협력 군사 네네. 공조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우리한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선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외교 관계에서 그동안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가지고 국익 우선의 외교를 어느 정부든지 간에 늘 취해 왔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완전히 지금 올인을 하는 상태인데 이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갑자기 미국이 동북아시아 전략을 다시 짠다고 한다면은 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적 지렛대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뭘 잘했다고 일본한테 모든 걸 다 퍼주면서 우리는 예. 손해만 보는 특히 안보적 손실이 너무나도 막심한 이런 전략을 짜면서 전 지금 신원식 장관 이러고 다니는 것들이 아마 미국 대선 이후에는 한국이 엄청 또 후회할 일도 지금 생긴다. 매우 좀 네. 걱정스러운 장면입니다. 저도 요 협약 내용 보니까 좀 우려할 종목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뭐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우리의 어떤 그 한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인도 태평양 그다음에 그 밖의 지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미국 측에서 요구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일선은 당연히 일본이에요. 네. 근데 한국도 좀 거기에 껴줬으면 좋겠다. 네. 특히 대만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국을 지금 남중국해에서 하는데 한국에서 참여하거나 아니면 주한 미군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기본 생각인데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미국이 아시아를 대하는 기본적인 입장이죠. 예전에 네. 우리 구한 말에 뭐 미국이 필리핀 먹고 일본이 한반도 먹는 가스라테프트 미락 때부터 네. 이제 시작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예. 근데 그 체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일본은 항상 뭐 대만 문제라든지 아니면 남중국해 문제에 본인들 영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항상 신경을 쓰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국과 같이 하는데 우리도 과연 그런 거에 같이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문제. 왜 가야 되냐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예.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만약에 대만이 문제 벌어졌을 때 네.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에는 분명히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를 먼저 건드릴 것이다. 거기에 우리나라나 아니면 주한미군을 묶어두기 위해서 네. 동시에 한다는 거죠. 대만만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건들고 그다음에 대만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네. 묶어둔다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럼 우리도 북한과의 문제라든지 이거를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대만 문제까지 우리가 개입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기본적으로 그 큰 구도로 본다 그러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은 그 이해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그 이번에 협력 사안에도 보면은 그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및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외 지역 이렇게 들어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과연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에 보수 정권에서는 북방 외교를 하면서 사실상 이 동북아시아 전략을 짤 때 굉장히 외교를 잘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조차도 중국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상당히 대접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관계 푸는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완전 우리가 그 한미일 그 공조에 완전 꼴찌로 붙어가지고 행동대장 비슷하게 돼가지고 전쟁 나면은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고 맞아요. 또 우리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이 그냥 줄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식의 외교 전략을 쓰느냐. 결국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오히려 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을 뒤흔들 수 있는 키를 쥐고 있거든요. 네. 근데 키를 쥐고 있는데 우리의 협상의 레버러지는 완전히 그냥 땅에 처박아 놓고 그냥 일본과 미국의 그 질서에 줄을 서버리니까 네. 그럼 당연히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랑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안보 인식은 전 매우 잘못됐다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북한과의 문제 또 러시아와의 문제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풀어나가면서 오히려 미국과 일본까지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좀 외교의 좀 고도의 좀 전략을 갖다가 좀 써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전략 거기다가 오히려 모호성이 아니라 확실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는 많이 저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3국 한미일 3국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3자가 연합 훈련을 정례화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 지상 훈련은 아직은 안 했는데 예컨대 육해공 그다음에 뭐 사이버 뭐 그렇죠. 지난번에 문제가 될 때처럼 만약에 확산돼서 지금 프리덤 엣지 훈련처럼 한미일 간의 네. 훈련하고 미일 간의 훈련을 하는데 한일 간의 훈련은 안 안 해왔거든요. 해왔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독도라든지 아니면 인근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예. 한일 간의 해군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도 남방에서 할 네, 수 있는 했었죠. 것이고 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외교 정책이나 이거는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끼리 대화가 안 되고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협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당사자끼리 대화나 협력이 안 되면 네. 외부 세력이잖아요. 어쨌든 중국, 뭐 러시아, 일본, 미국이 항상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한반도를 지배하는 사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외부 세력이 휘둘리게 되거든요. 남북이 사실은 긴밀하게 소통을 해도 휘둘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 국력이 네. 차이가 나고 그냥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남북 간에 전혀 소통이 없고 그다음에 미일 간 아니면 뭐 물론 지금 러시아와 중국 간은 그렇게 긴밀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구도가 이해관계 그렇게 짜이면 사실은 우리가 움직일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북 간에 전혀 소통을 안 하는 상태에서 미국과 아니면 이렇게 러시아가 개입해 들어가는 과정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예전에 구한말 시대처럼 이 어쨌든 더 복잡한 한반도 주변 지형을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여요 저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이 일본은 우리랑 어차피 한반도에서 영향이 없었거든요. 네. 러시아도 사실은 거의 없었고 근데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이 좀 들어오는 국면이고 러시아도 사실은 그 소련 패망 이후에 네. 한 발 떨어져 있었는데 좀 들어오는 국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4대 강국이 다 들어오는 국면이잖아요. 매우 불안하다. 그렇죠. 오히려 더 예. 긴장이 강화되면서 외부 측이 4대 강국의 영향력은 더 커져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근데 저는 그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저는 네. 바이든하고 기시다한테 윤석열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이고 솔직히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상대방들은 외교에서 관료로만 오래 보냈던 내지는
보면은 또 바이든 같은 경우도 외교위원장까지 했던 아주 달고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저는 우리나라가 좀 당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만약에 트럼프 당선되면요 통미봉남이 현실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과 북한이 이제 다이렉트로 하면서 또 한국은 배제될 위험성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전 지금 이런 식으로 바이든 정권에 완전히 지금 그 충성하는 식의 이런 외교 저는 이거 매우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래 이런 거 문서를 만들면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국방 당국 간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을 우리가 봐야 어떤 내용으로 삼국이 군사협력을 하기로 한 건지 그 내용을 보고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 국회 요구를 통해서라도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방위에서 아까 뭐 그 의원 오셨지만 네. 국방위 같은 데 당연히 뭐 비공개를 전제로라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네.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한미 간에 이제 정보교류 협정했을 때 맞아요. 그걸 파기하느냐 마냐도 완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정보 공유를 할 거냐.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얻을 게 많아요. 북한 간의 정보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일본한테 얻을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 북한한테 예, 예. 정보기 때문에 미사일 정보를 우리가 먼저 할 수밖에 당연하죠.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미국 정보기관도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의존하는 거는 휴민트, 네. 사람과의 관계. 맞습니다. 우리는 뭐 국정원이라든지 탈북자들이라든지 뭐 중국 연맹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접 듣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위성으로 비행기로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가 제일 정확하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한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훈련을 3자 간의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뭐 교류를 강화한다. 이건 이제 언론에도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모르는 내용,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민감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 예를 그렇습니다. 들어 일본이 군사훈련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제일 민감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군사훈련은 뭐 중립지대에서 하지만 우리나라 영토 영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국방에 따져봐야죠. 아니 그리고 이제 자동 개입 같은 것도 혹시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한 그거 거예요. 확인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과 뭐 대만이나 중국과의 분쟁 속에 예. 또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국이 뭐 자동으로 개입되는 식의 그런 큰일 나죠, 그러면. 만약에 조약을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런 예, 예. 협약을 했다 그러면은 네. 이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걸 밝히지 못한다라는 것도 문제지만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좀 국민적 검증을 거쳐야 된다. 네. 매우 좀 불안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 8분만 들어오시면 50만이. 아 진짜요? 예, 이 코너에서 들어올 것 확실히 같습니다. 달성을 할 것 좀 같습니다.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면. 그 사실 참 한일 양국 간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청산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실 그 강제동원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희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들고 나와가지고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또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되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가 많이 협조한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냐면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향토박물관이라는 전시실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인 동원 탈출 수감 기록만 놔두고 강제동원이라는 내용, 단어 자체를 아예 안 쓰도록 했다. 이게 우리 정부가 동의 안 해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제는 남은 거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해 주는 거 말고는 줄 거 다 준 거 같아 제가 볼 다 때는.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네. 이 사도광산 문제도 네.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은 이게 등재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항의할 거 항의하고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일본의 요구만 그대로 다 관철되는데 우리가 들러리를 서주고 있고 오히려 협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대한민국의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라든지 그 우리의 불행했던 그 역사는 그럼 다 공중에 휘발되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휘발시킬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일 관계를 완전히 지금 엉뚱하게 푸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줄 걸 지금 다 내주고 있고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정말 건들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네.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실까? 전 매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저렇게 네. 봅니다. 그 일본과의 관계 뭐나 잠깐만요. 협상을 보면 11시 아, 넘었어요? 12분 17초에 아유, 박수
50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50만이 야 엄청나게 50만. 신혜기 변호사님 얘기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네, 여러분들께서 네, 내가 눌러서 구독자 50만 됐다. 맞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현 변호사님. 잊어버렸네. 아 너무 기뻐가지고. 농담이고요. 네. 사실 일본과의 협상이나 내용을 보면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난 거 많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한일 회담 할 때도 이번에도 그렇고 요미우리가 그러니까 단속했어요. 요미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위원회에서는 저는 동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네.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누락했는데 결국 네.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동의해줬다는 거고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군함도 사건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사실은 강제 동원이라 안 하고 강제 노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는 그냥 왔고 일하는 거는 강제 노역. 근데 그거조차도 지키질 않았어요. 네. 일본이. 그러면 사실 이번에는 강제 동원이라는 걸 실제로 딱 명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못한다라고 기본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어쨌든 동의를 해준 겁니다. 동의를 해주고 사실은 일본의 입장을 보면 되게 애매하게 해놨어요. 전체 역사를 뭐 보여준다. 모든 노동자. 그러니까 조선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본 노동자들도 강제 노역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전체 역사라 그러면 이게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섞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상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넘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내선 일체 주장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본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강제 동원이 있었던 거하고는 별거는 그렇죠. 남의 나라 국민들을 그렇죠. 강제로 끌고 간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거는 불순하게 돈 거죠, 일본 근데 정부가. 윤석열 일본이 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는 건데 네. 우리 정부가 그거에 동의를 해줬다는 거 그게 중요한 그게 거죠. 심각하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심각한 거죠. 네. 진짜 그 참을 수 없는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다가 정말 피가 거꾸로 섰던데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일본의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 바로 그 전범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생존 피해자들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도광산 문제까지도 아니 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의 나라와 남의 나라 정치인들 좋은 일에 이용당하거나 합세해주는 네, 왜 말도 안 되는 왜 거고. 그러는 거예요,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보시면은 3.1절만큼은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광복절도 마찬가지. 근데 보면은 기념사도 뭐 자유만 맨날 언급하다가 뭐 어떤 기념사에는 한 몇 줄 안 되는 기념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 대해서 강제동원 양보하고 위안부 양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뿌리는 거 양보하고 또 라인 사태 때 경제 문제까지 양보하고 이게 양보가 아니죠. 완전히 대한민국 홀딱 지금 베껴먹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남은 거는 그럼 독도인가? 역사 문제도 양보하고 그러면 네. 이제 남은 건 독도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일본 자위대 군함이 뭐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는 영해에 들어온 이런 것도 지금 열어준 거 아닌가? 네.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독도 문제까지도 이거 혹시 뭐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이 되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외교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면은 이거 다음 정부가 와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고 신뢰가 있는데 이거 뒤집는 것도 너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로 정말. 일본의 정치인들이 이제 독도만 남았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 자민당에서. 아니 할 거 다 했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뭐 정리할 얻을 거 거를. 다 가져간 그러니까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마 윤석열 정부 측이 뭐 친미 정권이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가서 비겁한 거죠. 가장 비겁한 하고 거 아니야? 숙이는 게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한테는 어쨌든 미국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데 네. 미국이 원하는 게 딱 그거란 말이에요. 일본 밑으로 좀 들어가라. 일본한테 좀 숙여서 일본이 문제 좀 풀어주고 좀 잘 지내라. 잘 지내서 좀 중국 견제하는데 대만 좀 지키는데 좀 도움 줘라. 요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 구도에 확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냥 자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발적으로. 그렇죠. 근데 자발적으로 박수 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있는 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미우리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문구 대신에 당시 생활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생활상을 설명하는 네.
이게 강제 동원과 당시 생활상 성명하는 게 이게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거 다르죠. 아닙니까? 강제 동원이라는 거는 예. 참여할 때 갈 때 어떻게 강제적이라는 거죠. 갔는지, 거기서 또 예. 그 당시에 왜냐하면 뭐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 비슷해요. 그렇죠. 전시기 때문에 예, 똑같거든요. 다 어떻게 어려워요. 갔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가장 예. 핵심적인 거죠. 실제로 당시 증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광산에 끌려갔던 분들이 그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아예 지역마다 할당된 인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너무 배가 고팠고 도망갈 통제가 너무 심해서 그 다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침략했다는 수탈인데 결국에는 사람들까지 강제로 그렇습니다. 끌고 와서 일을 시킨 예. 거 아니에요. 무슨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말하면.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건데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 일본의 역사 미화 네.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왜 피해자로서 그걸 왜 협력을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역사 의식이 빵점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아니 저는 보수주의를 자청하는 보수의 대통령이 이거는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전 보수라는 말 쓰는 게 너무 불쾌하고 보수란 말 쓰는 거 자체가 아니 보수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역사를 계승하고 역사를 지키는 건데 네.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네. 외교를 한다? 그리고 일본에게 다 퍼주는데 사인하고 있다? 이 정말 위험천만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아휴, 참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 그 2015년이죠. 위안부 합의 때도 네.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또 다시 이상하게 보수 정부 들면 이제 일본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독 관대해지는 것인지.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 보수가- 미국의 이해 요구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미국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네. 좀 그러니까 한국이 좀 일본 문제를 좀 풀고 일본을 좀 숙여서 이렇게 어찌 보면 잘 지내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쨌든 지금 뭐 유럽 뭐 러시아도 문제도 있지만 뭐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한반도 문제나 아니면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본 역할에 좀 충실해라 요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 구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 자발적. 근데 거기에 맞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희생양 비슷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뭐 정부에서는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데 그때 국교 정상화 할 때도 논란이 심각했었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대학생 시절에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 시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정상화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물어봐야 돼. 윤석열 대통령 물어봐야 될것 지금 같아요. 들어와서 이게 네. 비정상화인데 지금 비정상적인 국교 비정상화예요 지금.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청문회 국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보셨습니까? 1, 2차 두 차례 지난주, 지지난주 두 차례 청문회가 열렸는데 첫 번째 있었던 입법 청문회처럼 그렇게 뜨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으로는 삼부토건이 주요한 핵심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1, 2차 청문회 좀 보시고 어떤 관전평 하실까요? 물론 뭐 언론의 평가는 보면 그러니까 약간 갈수록 조금 시들해지는 거 아니냐. 1차 네. 평가 사실 특히 2차 평가에는 대부분의 증인들이 또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최재형 목사라든지 이분들이 나와서 좀 그동안 우리가 언론에 알려졌던 얘기들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그 이제 청문회 그다음에는 뭐 국정조사 아니면 모든 것들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날것으로 보여주는 데는 뭐 조금씩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1차 때보다 더 국민적 관심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관련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을 하면서 사실 이제 국회 건의에 대한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하게 저는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탄핵 청원 청문회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가장 밑단계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전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럼 국민의 여론을 얼마나 더 지금 모으고 있는가. 네. 그게 저는 평가의 잣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냥 네. 민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시원하다, 우리끼리 성공했다라고 외치는 거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정말 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또 얼마만큼 그거를 여론전에 있어서 환기를 시켰는가.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국회가
말로만 하는 건 이제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보고 이제는 뭐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을 무조건 관철시키는데 네. 저는 모든 당력 내지는 국민의 여론을 정말 집중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부결되면서 재의결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네, 네, 표 저는 나왔죠. 그 이탈표의 흐름을 네.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데 온 힘을 다 모아야 되고 네. 이제는 총구의 포구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만 겨누는 거는 이제 무의미하다. 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그 포구를 돌려서 집중 사격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지난번 국회에서는 우리가 변협 추천 4명 추천 그다음에 야당이 2명 올리면 대통령 1명 선택하는 식으로 네. 올렸었거든요. 예, 예. 저는 그걸 민주당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상태로 뭐 재의결한다 그러면 똑같은 걸로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한동훈 대표도 뭐 대법원 등 뭐 제3자 추천이라 그러는데 대법원은 뭐 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심판이 뭐 검사 추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 효과도 별로 없었고. 그럼 아마 변협 추천안을 제기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내표지만 많은 분들이 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무기명으로 한다 그러면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상설특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은 또 그 추천위원회가 돼 있는데 7명인데 네. 기본적으로 뭐 법원행정처, 법무부 그다음에 차관, 변협 이렇게 들어가는데 4명은 또 국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요거 지금은 이제 여당 야당 2명씩 하게 돼 있어요. 분들이. 그거를 만약에 규칙을 바꾸면 야당 4명으로 바꾸자는 건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물론 뭐 추진할 수 있는데 오히려 변협 추천으로 그냥 가는 게 어떤가. 왜냐면 네. 변협 물론 뭐 변협의 약간 정치 성향성이 보수적인 건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법조 자체가 보수적이기도 하고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예전처럼 변협이 약간 보수적으로 기우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해서 완전히 뭐 극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4명 추천하면 그중에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얘기할 것 같고 그중에 야당이 선택하면 되는 거라서 그 부분도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저는 제3자 추천 특검으로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변협 추천에서도 7번인가를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변협은 전임 변협의 협회장이 지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의 네. 임명장을 받은 분이 협회장을 했고 그때 부협회장 했던 분이 지금 협회장이에요.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전임 협회장 이종효 협회장 시절에 부협회장 했던 분들이 지금 한동훈 인재 영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과연 변협이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저도 변협의 회원이지만 저도 믿음을 못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저는 네. 실패할 특검을 할 바에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열받고 싸운 이유가 없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당 추천 특검으로 2번 특검을 해서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민 앞에 저는 설득한 명분을 차고도 넘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설명을 못 해요. 그게 전 답답한 거고 네. 자꾸 되게 딴소리를 하니까. 근데 저는 2번의 특검이 성공했는데 2번 다 야당 추천 특검이었다. 이거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한동훈 윤석열 특검이 뭡니까? 그때 박근혜 최순실 특검 야당이 추천했어요. 박지원 그렇죠. 원내대표가 이걸 가지고 저는 그 논리를 깨버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다만 똑같은 안으로 했을 때는 통과가 안 될 수 있으니 저는 야당 추천은 유지를 하고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모양새를 그럼 포기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야당 추천 협의체. 그러니까 야당이 특검을 민주당이 지명한다 그러면 또 자꾸 이상한 소리를 네, 하니까 네. 야당이 협의체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협의체에서 그럼 전 추천하는 형식을 가면 좋겠다. 아. 그럼 야당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범야당이 다 범야권 지금 7당으로 보나 6당으로 보느냐의 논란은 있는데 안 들어오면 그건 야당 아닌 거예요. 그 자유에 맡기고 네. 야당 저는 추천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저는 2명씩 다 추천을 하고 네. 콘클라베 방식으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지원나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야당이 추천을 하는 네. 이런 형태로 저는 가면 오히려 더 민주당이 추천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 야당 추천을 포기하는 거는 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그건 알아요. 이제 변협 자체가 완전히 사실은 기울어져 있어요. 보수적이고 그건 맞아요. 알거든요. 지난번에 뭐 무슨 그 약간 보수 단체 가서도 그런 얘기도 했던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야당 추천이라고 했을 때 야당 협의회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건 교섭단체냐 아니면 이렇게 위주로 가요. 그럼 야당이 지금 뭐 한석인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뭐 동등한 권한을 주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난 두 가지는 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변협이 추천할 때 약간 그거를 변협에도 추천위가 있거든요. 추천위 구성할 때 뭐 어떤 식의 규정을 둔다든지 네. 왜냐하면 거기에도 보면은 대부분 말씀처럼 변협 임원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보수적으로 기울고 있어서
가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지금 야당 추천으로 2번 했잖아요. 네. 2번 했는데 지금 어찌 보면 물론 이번에 이탈표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또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리한 법리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신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민주당이 설명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권이 설명을 잘해야 된다. 이게 설명이 뭐냐면 그냥 뭐 A는 이렇고요, B는 이렇고 이게 아니라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거리 집회도 하고 했지만 이게 막 집약된 힘으로 모이지 않는 것은 저는 감동 실종이라고. 아니 저는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듣고 제가 놀란 거니까 말씀드리면 네, 네.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네. 민주당의 모 의원이 네. 방송 토론에 나와가지고 상대방 국힘 패널이 얘기합니다. 아 제3자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 궤변이죠. 그럼 그거를 즉석에서 깨버려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특검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소신 있는 검사가 들어가야 된다 아마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민의힘 패널이 나와가지고 뭔 소리 하시냐고 바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참 답답한 게 여론전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의석도 많고 그렇죠. 마이크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저처럼 무소속이거나 뭐 비교섭 단체나 이런 데는 발언권조차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모든 프로에 다 나가고 또 국회에서도 원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거 야당 추천에 대한 국민적 당위성 제가 봤을 때 차고도 넘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설명을 못 하느냐. 국민적 여론을 감동 있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노력이 저는 너무 소위 말 딸린다. 네. 근데 그분은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은 아니 정말 저는 그 댓글에 토론을 누구 들으면서 장모 의원입니다. 장모 의원. 장모 서울에 의원이요? 재선하는 장모 아, 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여론 선전선동의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국민의힘이 와가지고 3자 특검 얘기할 때마다 아니 성공한 특검이 없다. 실패할 거냐 특검.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럼 야당의 얘를 따라가는 것이고 야당 특검을 전제하고서 협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뭐 협의체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그럼 한 명 고르는 그 권한을 좀 내려놓는 식으로 우리가 절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대한변협이 추천해가지고 성공한 얘가 하나도 없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이잖아요. 그 법조 카르텔 속에서 변협회장하고 다 사시 기수를 엮여 있고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이 사람들끼리 추천한다는 거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훼손하거나 흔들지 않는 선에서 왜 이게 필요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해서 왜 그걸 못하느냐. 감동을 모아내서 뭔가 네. 흐름을 만들어야 저 그 장모 의원 되는데. 토론 보는데 정말 그 스튜디오 안에 쳐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나와서 좀 마이크 좀 내리고 아니 대신 그 내가 박정훈 들어가겠다? 대령을 수사팀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답답하죠. 딜레마적인 상황이긴 한데 물론 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변협 추천을 제대로 된 적 없고 뭐 특검 대부분 보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관여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서 국회에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야당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돌파할 거냐 정치적인 문제인데 저는 물론 이제 말씀처럼 뭐 변협이 추천한다고 해서 장담 못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사실은 뭔가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지금 특검법에 제3자 특검법에서 약간 발을 빼고 있단 말이에요. 발을 빼서 약간 뭐 당내에서 논의해 보겠다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최고위원도 장동혁 최고위원가 나와서 뭐 이제는 뭐 끝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뭔가 던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얘기했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이 사람들이 아이고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결국 정치라는 거는 100을 얻으면 좋지만 안 될 때는 협상 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이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네. 한 적이 없어서 딱 한 번 있죠. 딱 한 번인데 있는데 실패했죠. 그것도 그렇죠. 실패했죠. 네. 예. 상설특검법으로 개정해서 하는 거는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규칙을 개정하면 결국 그거를 2대2로 추천하게 되는데 그거를 4명을 만약에 야당이 추천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른 거 할 때도 계속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여당이 관여 안 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물론 선택의 여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한동훈 대표도 자기가 한 말을 100% 거절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약간 돌파구를 찾을 수 그 저도 한 말씀만 드릴까요? 과거에 DJ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 얻어내는데 단식해가지고 네. 결국 여론을 힘입고서 정권을 무너뜨렸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YS 대통령은 그 엄혹한 시절 보도 통제랑 가택연금 당하는 상황에서도 단식을 23일까지 하면서 여론을
뒤엎어서 결국 그게 87년 네.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결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민주당에. 민주당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결의를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야당 추천 특검의 명분이 너무나도 차고도 넘쳐요. 그러니까 단식까지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안 하더라도 여론전만 잘해도 이재명 대표 단식했잖아요. 아니,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차고도 넘치는데 그걸 설명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결국 여론의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현 변호사님이 많이 좀 활약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 이게 이 선동력이 저도 그 정도는 안 평생 되는데 단식론. 지금 촛불 집회가 지지난주에 가면 100회 정도 지났어요. 100회 지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쳐 있거든요. 네. 힘들어 있고 뭐 계속 나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집중 집회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벌써 100회라는 우리 박근혜 탄핵할 때는 한 25번 20번 정도. 안 네.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했었고 여론이 네. 쭉 퍼올라는데 그게 결국은 수사를 하면서 뭔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뭐 청문회 뭘 하더라도 뭐 증언 거부하고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결국은 강제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수사예요. 네. 수사하지 않고서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물론 민주당이 뭐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국회에서도 뭐 자료 요청 증인 부른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아닌 걸 밝힐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네, 지금 네. 거의 대부분 전화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거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수사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서는 예를 들어서 청문회 국정조사 뭘 하더라도 네. 크게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게 스모킹건이 나오긴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추론 가능한 범위까지는 갔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028007070 전화도 그렇고 또 우연히 발견됐지만 삼부 토건 문제가 굉장히 크고 이런 정도 되면 사실 공수처라든가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수사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무슨 압수수색조차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임성근 사단장이 유일하게 진실을 말했잖아요. 골프장에 삼부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유상범 의원의 유상범 별명이 유산부로 바뀌었고 그날부터 유산부 씨가 유산부로 지금 바뀌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처럼 청문회가 당연히 네. 긍정적인 역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답답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잖아요. 뭐 그게 실수라고 자꾸 우기지만은 실수면 다음번에 실수 더 많이 유도하면 되는 거고 네.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더 노력을 그러니까 여론을 힘입으면요. 저는 여론이 국민의힘 압박하면은 국민의힘도 너무 베길 수가 수밖에 있습니까? 없어요. 못 게다가 베겨요. 저야 뭐 국회 못 들어가지만 국회에 계신 그 민주당의 많은 의원분들은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밥도 좀 먹으면서 설득도 좀 하고 내부에서는 물밑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몇 명이라도 좀 꼬시는 그게 이제 정치력인데 왜 그런 노력은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은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론의 힘을 얻는 노력을 정말 더 해야 된다. 여기서 자꾸 소위 말해서 후퇴 전략을 써가지고 네. 아 그럼 뭐 제3자 특검으로 갑시다. 전 이거 자체가요 국민들의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또 비판과 실망을 또 장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되 어떻게 관철시키느냐. 그럼 관철시킬 방법이 없겠느냐. 과거 독재 정권과 싸우던 민주화 지도자들은 그 방법이 없던 엄혹한 시절에도 찾아서 어떻게든 싸워내서 이겨냈거든요. 전 좀 그런 걸 국민들이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 변호사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죽을 각오를 하고. 아, 정말 네가 죽냐 내가 죽냐의 각오를 갖고 각오가 해야지. 잘안 돼. 잘 안 보입니다. 안타까워요, 이건 진짜 안타까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뭘 그 좀 결심해서 그거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막혀 있고 뭔가 저 탈출구가 안 보일 때 청문회를 계속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청문회만으로는 돌파가 안 돼요. 그러면 새롭게 국정조사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즉시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와 동시에 야당 대표들의 어떤 결의에 찬 결단에 찬 뭐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 무슨 바쁘잖아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쇄빙선이라 그러면 얼음을 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쇄빙선이 아니고 그냥 얼음 앞에 주차하고 있어요. 파킹선이야. 쇄빙이 아니고 쇄빙이 아니라 파킹이에요. 근데 저 왜 그러냐면 아니 이번에도 특검법을 또 바로 제출했다 그래요. 조국당에서 네, 네. 조국혁신당에서. 네. 근데 보니까 수사 범위를 또 더 넓혀놨어요. 그럼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한 3-4표 소신파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추가한 거 보고서 오히려 반대할 명분을 더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혹을 더 백화점식으로 더 나열해서 늘릴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거 중에 핵심이 뭡니까? 수사외압하고 구명로비 2개 아닌가요?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최혜병의 그 죽음의 진실, 네. 그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하는 그 정도, 그걸 가지고서 일단은 특검을 밀어붙여서 관철이 될 때까지는 좀 진드감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또 뭐 추가된 혐의들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혐의들이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보실 때
때 좀 제발 지금 거라도 좀 관철 좀 시키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특검 또 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특검 수사 기간도 100일밖에 없는데 논란만 막 그 백화점 나열식으로 우리 이랬어요라고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다 넣어가지고는 우선순위도 오히려 혼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2번 했는데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3번 해서 안 되면 사실은 점점 더 관심 줄어들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동력도 잃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처럼 이 정치력과 이게 필요한데 물론 뭐 상설특검법이냐 뭐 제3자 특검에 여러 가지 방안일 수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본인의 이제 특검법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네. 개인적으로 설득한다고 개인이 뭐 네. 찬반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그분들이 뭐 잘못 찍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생각은 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여야 간에 뭔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측에 섰든 아니면은 뭐 윤석열 측에 반대하든 아니면 뭔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뭔가 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긴 해요. 이게 네. 이번에 돌파하지 못하면 세 번에도 똑같은 안으로 했는데 똑같이 실패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특검 더 하자는 말 못해요. 한동훈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다 비슷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관심 자체가 맞아요.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일종의 양비론하고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야당 저 사람들은 맨날 뭐 특검하자고 하는데 못해.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계속 뭐 거부권 행사에 둘 다 꼴배기 싫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게. 왜냐하면 날은 덥죠. 경제는 정말 어렵죠. 살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정치권에서는 맨날 똑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도대체 이 사람들 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일종의 정치 무관심, 무기력증 그렇죠. 그게 이런 제일 게 걱정이죠.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특히 야당에서는 국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맞아요. 뭔가 활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거고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법이 있는데 이 세 개를 똑같이 네.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의 추천 방식, 아니면 제3자 뭐 배념 추천 방식, 네. 아니면 뭐 다른 방식, 뭐 상설 특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뭔가는 하나는 돌파가 필요하다. 시작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은 제가 보기에 물론 말씀처럼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검사 출신이 그래도 수사에서는 좀 성과를 보여온 게 있어요. 네. 다 뭐 기술적으로 묶여 있을 텐데 그래도 보면은 특검이면 수사를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특검 중에 하나라도 뭔가 시작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네. 그 시작은 결국은 아마 물론 뭐 제3자냐 결국은 야당 출신이냐 그 두 개 결정이 날 텐데 네. 그 세 개 특검을 다 똑같이 갈 필요는 없다. 아니 그래서 저도 아이디어를 조금 하나 드리면 저는 아까 야당의 협의체 특검 추천도 하나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민주당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야당이 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전 네.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특검도 저는 뭐 한동훈 특검 여기서 또 던지면은 어차피 그건 국민의힘 안에서 던지는 거는 논외예요. 그건 뭐 네. 자기들 자멸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전략적으로 한동훈 특검까지 섞어버리면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윤석열 특검이 지금 제일 급하지.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윤석열인데. 그러니까 네네. 이거 하나라도 하고서 하라라는 전 여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고 또 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전직 시절에 저지른 범죄 그게 이제 주가 조작 김건희 네, 특검 아닙니까? 예. 그거랑 현직 시절에 저지른 범죄는 수사외압하고 김건희는 명품백 뭐 양평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는 거는 좋다. 타협을 한다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일 때 했던 거는 야당이 추천한 게 맞다. 이건 논리를 고소하고요. 김건희 주가 조작에 관한 거는 전직 시절 네. 이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그것만 분리를 해서 그것만 제3자 특검을 해서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특검을 갖다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거든요. 좀 그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 전직 시절에 그러니까 대통령 현직이 아니고 김건희가 과거에 했다라는 그 3부까지 묶어서 주가 조작 특검은 3자 특검으로 가자 해서 던지고 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만 더 안 받을 것 같은데. 아니 다만 현직 시절에 저지른 범죄들 뭐 명품백 수수라든지 이거는 네, 예. 현직 권력을 상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 추천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럼 야당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야당 협의체를 만들어서 민주당 추천이라는 그 모양만 네. 좀 희석시키는 네. 그 정도로도 한번 절충안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신 변호사님 새로운 아이디어 주셨죠? 전현직 구분하는 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11일 아니, 전 대통령 되기 거니까. 전이기 때문에 네, 뭔 관계냐 맞아요. 알기 결혼하기 때문에. 전에 그럼 삼자 그렇죠. 변호사 협회로 한번 던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방법론을 신 변호사님께서 오늘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 최재형 목사 지난주에 그 청문회 출석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고위직 인사, 뭐 장관 인사, 뭐 이런 것들을 조율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즉각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법적 대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내가 직권해 보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장차관 인사 이런 거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국정농단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최재형 목사 얘기도 예전에 우리 다 나왔잖아요. 녹취록에. 금융위원회 임명하는 맞아요. 것에 대해 얘기한다 보면 사실은 금융위원 임명하는 것까지 관여한다 그러면 금융위원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장차관 뭐 이게 또 아니니까 그 위에 급들도 당연히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수석들한테 야단치고 장차관들을 임명할 때 미리 좀 물어본다. 이게 이제 최재형 목사 얘기인데. 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법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했었기 때문에. 네. 얘기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재형 목사도 뭐 들은 얘기거나 뭐 근거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그동안 계속 우리 지금 최근에 공개되는 카톡 보면 뭐 밤 몇 시, 뭐 새벽 2, 3시에도 막 카톡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새벽 3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그동안에 주고받은 얘기 같은 게 있으니까 얘기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리 없어 이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대부분 국민들이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진보의 오야붕이었다. 나는 국힘도 너무 싫지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심해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싫어했어요. 국힘이 싫지만 민주당이 더 싫어요. 창당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점점점. 국민의힘은 쥐약 먹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을 윤석열 했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부부가 내외가 안티 국민의힘이에요. 싫어해. 안티예요. 안티 국힘이. 근데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왜 들어왔는지 이해는 안 되죠. 너무 싫다는 거예요. 막위래 막위. 근데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 전 국정농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물르고 있어요 국정을. 전 농락으로 봐요. 그래서 오히려 최순실이 좀 불쌍해 보일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몇 가지만 제가 논거로 제시해서 김건희 여사가 장관 자리 추천하고 하면 안 되죠. 이거 큰일 날 일이고요. 당일 수사가 필요한데. 개연성이 있어요.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그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내가 캠프 지금 다 꾸리고 있어. 근데 힘들어. 와서 좀 도와줘. 땡땡씨. 이명수한테. 이명수 씨 도와줘 이거잖아요. 그럼 캠프부터 꾸렸던 사람이 지금 집권을 하고 나서는 관여를 안 한다? 이게 좀 어색하고요. 그리고 이제 몰래카메라에 나온 장면에 봐도 뭐 선물 뇌물도 받아먹지만은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그 자리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면 의전서열 7위거든요. 근데 의전서열 7위에게도 막 문자를 보내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의 장소에서 본인의 지금 피의자인데 김건희 여사 피의자인데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검사를 소환하잖아요. 검사를 소환할 만큼의 파워.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는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장관에 대한 인사 개입 논란이 좀 굉장히 좀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검사 핸드폰을 뺐을 게 아니라 김건희 핸드폰을 뺏어야 돼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진짜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우 대상이라 못 뺐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테러리스트라는 얘기인데 본인은 테러리스트 수계랑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은 검찰에 보면 검찰의 수치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경호처에 수치. 들어가면 핸드폰을 뺐을 거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설마.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나 이쪽에서는 그거를 미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면은 검사들도 왜냐면 핸드폰을 뺏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이런 수사를 할 때는 수시로 보고를 해요. 지도를 받고 이렇게 진술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거든요. 나가서 저희들도 해보면 그러니까 수사관 앉아 있고 검사는 나가서 이제 소통하는 게 결국은 위에랑 하는 거거든요. 이걸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물어봐 뭐 이런 걸 지시한다는 아니 이렇게 거죠. 답변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수사 지휘거든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로 오라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경호처 분들은 여기 오면은 핸드폰 반납해서 했을 때 이창수 지검장이 알고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고 보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걸 설마 몰랐겠어요? 그거를 만약 했다 그러면 완전히 어찌 보면 그들이 짜놓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들어간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몰랐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개 기자들도 다 알죠. 대통령과 영부인 행사는 휴대폰 일체의 전자기기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만찬장에. 그래서 취재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 검사들이 이걸 몰랐다?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김건희 씨라는 그 인격은 네. 양가적 지위, 그러니까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네. 영부인이라는 지위와 함께 경호받는 거고, 네. 하나는 지금 피의자인 거예요. 피의자 신분이죠. 피의자. 네, 네. 근데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제3의 장소로 나오는 특혜를 받는다? 네. 그러면서 검사들의 폰을 뺏는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그 피의자. 수사하는 사람한테 휴대폰 말도 안 되는 휴대폰 거고. 다 내놓고 들어가. 안 그럼 나 조사 안 받아 이거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노출되면 안 한다 그랬다면서요. 또 하나는 수사를 받는데,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 보안을 운운하면서 본인의 핸드폰을 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검사들의 오히려 그 핸드폰을 뺏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범죄를 은밀하게 저질러서 그 은밀한 범죄를 밖으로 캐내는 게 검사의 역할인데 이걸 보안의 의미로서 제3의 장소로 데리고 오고 범죄를 은폐해버리기 시작하면은 네.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영부인을 아련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검사들이 뭐 시간 남아돌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러 그 은폐된 범행을 갖다가 세상에 끄집어내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검사들인데 자기 핸드폰을 가가지고 상납하고 온다? 이건 검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뒷말이 없네요. 뭐 이 정도 되면 검찰 내부에서 이 프로세스에 우리 뭐 검사 창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잔체로 옷 벗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옛날에 민주당 탄핵할 때 보니까 뭐 네. 일본 간부들 쫙 서고 네, 송경호 검사장 어디가 있어요? 송경호 송경호. 완전 부산에 가요. 부산에서 지금 뉴스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뉴스 안 보고. 휴대폰 검찰총장을 껐어. 패싱하고 상납당한 거 아니에요 휴대폰을? 핸드폰을 가지고 뺏겼나? 반납하고 네. 어찌 보면 소환 당했다고 하는 판인데 검사들이 검사를 소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콜검이잖아요. 검사들을. 예. 그런데도 조용한 거 보면 결국은 네. 권력에 가깝냐 아니냐 그거예요. 검사들이 뭐 아유. 정의와 예를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 다 이현석 헛소리고. 총장도 뭐 법불하기 얘기하면서 무슨 법에는 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 네. 아주 명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명언만 말만 하면 뭐 합니까? 네,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현석 총장이 결국은 꼬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석 총장은 살아있는 그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KO죠, KO. 진 KO, 거죠. KO. 진 거죠. 끝났다. 네, 끝났죠. 네, 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임기를 채우는 거는 그냥 본인의 네. 생계에만 도움이 될 뿐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상. 좀 창피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현석 그러니까 사실은 총장 만약에 굉장히 뭐 진상 부끄럽게 됐어요. 조사를 하든지 했으면 되는데 왜 네. 보고 누락했냐 이렇게 하면 네. 되는데 뭐 세게 나오니까 우리 못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이 그럼 뭐 수사 끝나고 하시든지 뭐 네. 이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끝난 돼버렸잖아요. 거죠. 아니 이거 네.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근데 검찰 그 부분에 내부에서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건데 근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진상 파악이라고 했는데 진상 파악도 못하고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유야무야 돼버린 거예요. 힘 빠진 검찰총장이고 네. 차기에 이제 이청수 뭐 총장 되나 아니면 그러니까. 잘 보아야 되지 하니까 다 이제 줄 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도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검사 체계가 돼 있거든요. 네. 자기들의 수장 아닙니까?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이창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침묵하고 있는 게 너무 난 웃긴 진짜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정말. 미세를 떨고 뭐 아니, 검찰 조직에 뭐 요만큼이라도 하면 난리. 아니 이원석이 다 어디로 가고 이원석 그래요. 총장이 그때 검찰에 대한 탄핵이 들어왔을 네, 때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가 직권남용을 하는 불법 행위를 검토해야 된다. 네.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비판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민한테 덤비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검사 구성원들이 이 프로세스에 다 신나가지고 글을 썼어요. 국회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약간 보복성 조치들도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검찰총장이 패싱당했고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아무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뭐 휴대폰 반납 소환 조사 당한거나 네. 상납 당한거나 네. 이번에 아마 예. 이 뭐 총장 패싱으로 저는 뭐 검찰은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예. 이제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아유 예. 검사 소환하면은 예. 예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번 안 깐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유 비번 까라 그러면 아니 장관도 안 까는데 이랬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환하면 아이고 우리 집 근처 뭐 커피숍에 가서 하시죠. 뭐 이런 기록 갖고 오라 그러죠. 아니 장성철 소장이 그랬어요. 네. 우리 동네 스타벅스에서 조사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네. 그 김준일 평론가도 나 이제 안 가. 아니 그리고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검사가 네.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테러를 할 위험이 위험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최지우 변호사가 똑같이 얘기한 걸 그대로 원용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폭발물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못 그러니까 가지. 이게 그 국가기관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희화화시킨 거예요, 희화화시킨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다 스스로 자기들이 권위를 그냥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검사들도 똑같아요.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나마 우리가 검찰 조직이 살아있구나를 알지만은 이렇게 다 침묵하고 거의 절간 같은 고요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 평검사들도 아무리 자기들이 묵묵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정의한 상황에서 눈 감고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네. 방조하고 있다라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죠 이분들을.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사들이 제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법무에서 뭐 99%의 검사들은 성실하게 하고 있고 네. 99%의 사건들은 컵라면만 공정하게 먹고 일한다. 하고 네. 있고 컵라면 얘기 많이 뭐 하는 1%나 뭐 0.1%의 헛소리 많이 사건들만 해요. 이렇게 뭐 문제가 되는 거다 난리다.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이 1%, 0.1%의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 양을 보면 돼요. 맞아요. 일반 사건은 언론에 안 나와요. 음주운전하고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0.1%, 1%의 사건이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이 99%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사건의 비중. 예. 결국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를 보는 건데 네. 저는 이 1%, 0.1%의 사건을 잘못 수사하면 나머지 99%에 대해서 불공정한 그렇죠. 시비에 휘말리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용기 있는 검사가 한 명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게 너무 좀 비참하다 그래야 되나? 대한민국의 수준이 네. 너무 비관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올림픽에서 파리에서도 우리가 참 상당 수준의 모멸감을 느끼는 뭐 갑자기 나라를 바꿔버리질 않는다든가 선수 이름을 막 바꿔버리지 않는다든가 막 이런 수모를 예전에는 잘 안 당했던 것 같은데 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이런 수모까지 겪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국민들이 사실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모이고 총선을 통해서 야권이 상당한 지지세를 회복하면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대통령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야당도 계속 기운이 좀 딸려가는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청문회도 하고 있고 필리버스터도 하고 있고 막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기운이 잘 모이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조금 어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어떻게 하면 이런 에너지를 회복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데 결국 그런 에너지는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이 특히 야당이 좀 만들어야 되는 측면은 없겠습니까? 근데 그 모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유효타를 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범위를 늘려가지고 아무것도 암기 못하고 들어가면은 떨어지거든요. 네. 양을 줄여가지고 그것만 딱 외워서 깔끔하게 들어가야 이제 시험도 합격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 국민들의 답답함을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건지 국회밖에 없거든요. 유일하게 상권분립 체계하에서 그러니까 국회가 조금 더 국민의 여론보다 뒤쳐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앞서가도 안 된다. 정말 국민의 여론을 잘 이렇게 무슨 뭐 산소 포집하듯이 여론을 잘 모아가지고 네. 정말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통해서 가야지만 윤석열 정권 무너지지 그렇게 안 하고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정말 힘만 빠지고 국민들이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전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좀 생각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뭐 87년이나 이럴 때 보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뭐 시국 강연회라든지 맞아요. 이런 거를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 이런 분들 많이 많이 했거든요. 했어요. 예, 예.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좀 당에서 당이라든지 시민단체 고민해야 된다 봐요. 지금 촛불 집회는 다 광화문 여기서만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를 전국으로 퍼질 때에는 예전에 우리가 시국 강연 뭐 집회는 사실은 계속 참여하다 보면 조금 루즈해져요. 네. 그러면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전국에 그러니까 뭐 저희도부터 뭐 호남 뭐 이게 우리 전당대회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회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게 네. 저는 사실은 힘을 모으는 계기거든요. 그냥 계속 뭐 집회 참여 독려한다고 네, 되지가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수단은 우리가 해봤잖아요. 87년도 해봤고 네, 박근혜 네. 탄핵도 해봤고 이게 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촛불을 보면 약간 또 힘이 이완되는 약간 각계로 가는 형상도 있는 것 같아서 네. 힘을 모으고 또 국회라든지 야당도 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시국 강연회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압승하고 있습니다. 90% 넘는 지지율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당이 개딸에 점령당했다. 뭐 그래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사과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대표 선거는 사실은 큰 관심은 없어요. 네, 솔직히 최고위원 말씀드리면 후보들. 거의 이제 정해진 거라. 그러니까 네. 계속 한 4-5군데는 정봉주 최고위원이 일을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경남이라든지 울산 그다음에 충북 이런 데서는 다 김민석 의원이 따라잡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 정봉주 대 김민석 구도가 약간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가 호남
그다음에 수도권이 한 70% 이상이거든요. 당원이. 네. 그러니까 많은 표가 남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1등을 누가 하느냐 최고위원 중에 요게 더 관심이 가 있어요. 네, 누가 할 것 당대표보다.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세로는 김민석 의원이 좀 후보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갑자기 이게 사실은 정봉주 후보가 처음에 이렇게 치고 나왔지만 정봉주 후보가 막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당선만 시켜주세요. 5위 안에만 들게 해주세요. 약간 이러거든요. 네. 한편은 원내, 한편은 원내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사실은 막 세게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도 뭐 정치는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근데 네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약간 뜻이 실린 게 아닌가? 네. 지난번에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죠?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네. 약간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결국은 아마 민주당 그 뭐 경선은 대부분 호남에서 결판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호남에서 결정되면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수도권에 영향받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김민석 의원이 정치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정치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잖아요. 물론 그 후에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승세는 김민석 후보가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추격세 이렇게 네. 올라오더라고요. 제목은 수석 최고위원이 정봉주 후보가 되느냐, 또 김민석 후보가 되느냐. 두 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민주당 잘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근데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가 좀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정청래 의원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민석이냐 정봉주냐 네. 김민석이냐 이제 이게 아마 뜨거운 관심사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5등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누가 막차를 끊느냐. 누가, 이게 지금 네. 한준호냐 이현주냐 네. 한준호냐 아마 요 싸움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저도 나름대로 흥미롭게 지켜는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그냥 냉정하게 저는 관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두관 의원의 그 개딸에 점령당했다라는 발언은 전 좀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이 뭘 비판하고자 하는지를 전 알겠거든요. 예, 예. 근데 알겠는데 그거를 지지자랑 싸우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하시는 당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은 그 열심히 참여하는 당원들의 표심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셀럽 정치로 분류해서 봅니다. 팬덤 정치와 셀럽 정치를 저는 좀 나눠서 보는데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지지자들하고 뭐 열심히 지지하는 분도 있고 덜 지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분들하고 가서 저는 저렇게 싸우는 모습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좋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경선이 재미가 없어진 이유는 당연히 당대표가 원래 경선의 꽃인데 이재명 대표가 90% 이상 받으니까 보나 마나니까 많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 다선 의원들 지금까지 정치를 뭘 했나를 좀 반성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정견도 얘기 못하고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당내의 영향력을 강화할 때 그럼 본인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마치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와가지고 저 63% 지지세 만들 때 원희룡 나경원 뭐 했냐 이거랑 똑같은 비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민주당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당 구성원 전부가 노력해야 될 몫이지 누구 하나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최고위원도 지금 뭐 김민석이냐 정봉주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전 좀 매우 안타까운 게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향후 리더십들을 길러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향후 리더십이 정봉주 의원이고 향후 리더십이 김민석 의원은 저 정말 꼬맹이 때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정말 그때 뭐 엄청난 스타 아니셨습니까? 네, 스타 뭐 그때 뭐 출신이었죠.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됐었고 뭐 2002년 대선 때도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이제 그 성찰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세대 교체 면에서는 민주당의 좀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의 이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다음 이재명 대표 내지는 그 다음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은 좀 뭐랄까 약점으로 작용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러니까 대의원 축소하자, 비중 없애자 하는 건 어느 정도 이번에 형성이 됐는데 네. 민주당에는 기본적으로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뽑잖아요. 네. 청년 최고위원 된 사람들이 나중에 현역도 가거나 아니면 당 대표 나간단 말이죠. 네네. 근데 우리 당은 어찌 보면 지금도 청년은 그냥 배려해줘야 되는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이래 갖고는 경쟁력이 안 생겨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도 그 청년 최고는 따로 뽑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예. 국민의힘 계속 보면은 청년 최고에 많은 분들이 나서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유일한 게 전국 청년위원장인데 그것도 거의 청년 현역 의원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경쟁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러니까 80년대 아니면 이렇게 중반 후반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저는 아마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동의합니다. 새로운
이런 개혁 과제들이 오히려 더 많이 좀 분출되는 전당대회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수가 있겠네요. 논쟁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당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들이 좀 던져지거나 뭔가 이렇게 좀 새로움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정봉주, 김민석 이렇게 두 분이 갖다가 뭔가 이렇게 주도권 경쟁을 하는 모습은 물론 내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건 알겠습니다만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 민주당이 앞으로 역동적이거나 앞으로 향후 10년 이런 걸 내다보면서 지금의 전당대회를 평가한다라면은 상당히 좀 위험 요인도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도 사실은 정치는 오래 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뭐 예. 친명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는 사실은 판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슈화 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나 이런처럼 뭐 젊은 사람이 나는 뭐 세대 교체하겠다. 이재명 대표 뭐 이제 정치 너무 오래 했지 않냐라고 나오면서 되면 그게 활력이 생기거든요. 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도 좀 젊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최고위원 정도는 해야 돼요. 최고위원 정도 하면서 좀 당내 상황도 보고 그 다음에 당 대표 나갈 수 있는데 이번에 네. 좀 젊음이 나왔지만 정치 경력에서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 최고도 한두 번 하고 뭐 현역도 하고 이런 분들이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거라 그런 어떤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분명히. 알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또 두 분 계신 가운데 저희가 50만 구독을 달성할 수 있어서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편의점이 더 번창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더 열심히 현장을 뛰면서 좋은 보도할 수 있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